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위원 이권태입니다. 요즘 날씨가 폭염해서 어, 태풍이 오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남부지방에서는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태풍을 키우는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환경마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느리게 북상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큰 피해를 낼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남부지방의 피해로 국한되고 강릉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가벼운 현상으로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인류가 내뿜는 온실가스로 지구가 더워지는 온난화가 지속할 경우에 앞으로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열대성 저기압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태풍의 세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키우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설명은 대략 다음의 5가지 이유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세력이 강한 태풍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11월에는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에 상륙했는데 당시 필리핀에서만 6,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1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태풍 하이엔은 필리핀에 상륙하기 전 중심 최대 풍속이 280km 안팎까지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이 열대 저기압은 더운 바닷물에서 탄생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가 상승하면 세력이 더 강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심기압이 낮고 더 강해지면서 파괴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해수온도는 평균 1도가량 상승했습니다. 물론 해수온도가 상승하지만 다른 요인으로 인해 태풍 허리케인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 발생 빈도 자체는 줄어들 수 있지만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세력이 강한 태풍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대 태풍연구센터장인 문일주 교수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면 전체적으로 태풍 숫자는 줄겠지만 강력한 태풍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적도 부근에 쌓인 열을 중위도 지방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태풍이므로 초강력 태풍이 한꺼번에 에너지를 이송하기만 한다면 태풍이 자주 발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3일 제21호 태풍인 란이 일본 열도를 강타해 7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다쳤습니다. 10월 말에도 22호 태풍 사올라가 일본 열도를 접근했고 한반도에도 2016년 10월 초 태풍 차바가 강타해 부산, 울산 등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해수온도가 상승하고 여름철이 길어진다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더 북쪽까지 이동하고 더 늦은 시기까지 북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한국기상학회 학회에서는 기후변화가 지속할 경우 21세기 말에는 한 해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숫자가 지금보다 최대 2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와 부산대, 한국해양대 극지연구소,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홍콩 시립대 등 공동연구팀은 2100년경에는 한 해 동안 한반도와 일본으로 향하는 열대 저기압 숫자가 지금보다 약 4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가운데 일부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지금보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숫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숫자가 평균 3.1개로 3배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의 경우 북위 20도 부근, 즉 대만 부근 해역에서 가장 강력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약해지는데, 해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태풍이 세력을 잃지 않고 한반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합니다. 태풍 차바처럼 10월 초인데도 한반도에 강력한 태풍이 불어왔다는 것은 슈퍼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합동태풍경보센터의 기준에 따르면 슈퍼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67m 이상인 태풍을 말합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 빙하가 녹아내리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같은 세력의 태풍이라도 해수면이 상승하면 연안 침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태풍 해일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지방 빙하가 아니더라도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닷물 부피가 팽창해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한반도 해역의 평균 해수면이 최근 40년간 10cm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산정된 해수면 상승률은 평균 2.48mm였고, 해역별로는 남해가 2.89, 동해가 2.69, 서해는 1.31mm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가 2013년 발표한 전세계 평균값보다 약간 높은 편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진행된다면 2100년까지 한반도 연안의 해수면은 1.36m 상승하고 남한 국토 면적의 4.1%에 해당하는 4149.3 제곱킬로미터가 해수 침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토지와 주택 침수 피해, 주민의 이주 비용, 경제활동 손실 등으로 2100년까지 280조 원 정도가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는 일주일 넘게 이 지역에 총 연간 강수량에 맞먹는 물폭탄을 퍼부었습니다. 1000mm가 넘는 엄청난 폭우를 쏟아낸 것입니다. 8월 23, 24일 이틀 동안에만 텍사스 남동부 18,495 제곱킬로미터 일대에 강수량 최소 30인치, 76cm 정도의 폭우가 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소는 인간이 유발한 지구온난화 시대가 오기 전을 가정한 환경과 비교해 하비가 뿌린 폭우의 양이 15% 정도 증가했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도 지구온난화가 하비 강수량을 19 내지 30%를 끌어올렸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폭우는 멕시코만의 해수 온도가 기온이 높았던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멕시코만의 경우 최근 20-30년 동안 평균 표층 수온 온도는 0.5도 상승했고, 이로 인한 대기 수증기는 3 내지 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역학 관련 클라페이론 방정식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하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 100년 동안 약 1도 상승했고, 이로 인한 더 많은 수증기를 함유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태풍 이동이 느려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태풍 이동이 느려지면 더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올해 설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반도를 지나는 이동 속도가 늦어져서 많은 피해를 더 키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미국의 해양대기청은 네이처 발표한 논문을 통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태풍을 비롯한 열대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70년 전보다 10% 정도 느려져 호우피해를 가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일본을 포함한 북태평양 서쪽 지역의 경우 태풍 이동 속도가 20%나 느려진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난화로 대기와 해수온도가 올라가면 열대지역의 대기순환이 약해져서 열대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떨어지고 태풍의 이동 속도가 늘어지면 같은 지역에 내리는 강우량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느려진 태풍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환경 문제가 더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로 남아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마크 인증제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품 환경 친환경성 이슈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관계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시작이 늦어졌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품의 친환경성 이슈화에 대해서 나옵니다. 친환경이라 하면 환경 또는 생태계의 부정적 영향을 저감, 최소화하거나 어떠한 해로움 없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을 배려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친환경 제품은 친환경 정의에 따라 환경 및 사용자와 쉽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방이 치료보다 최선이라는 기본 철학을 토대로 긍정적인 환경영향 재료를 선정하면 제품 설계 단계부터 환경성을 반영하는 제품이 친환경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과 환경 파괴 분리를 실현시키는 제품이다. 또 모함베러 좋은 상품과 서비스, 이게 상품 자원 사용과 환경 파괴 폐기 오염 등 줄이고, 좋은 상품에 대한 또 서비스, 좋은 질의 서비스는 늘린다는 그런 것이 친환경 제품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환경성이 이슈화된 제품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지속가능한 소비 생산 SCP를 위한 제품 중심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경제는 자원 효율성이 중요한 개선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집약적 소비 및 생산 패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환경, 기후, 생량, 물 재정 및 경제 등을 포함한 왕성한 활동 및 자원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호 연결된 지구적 위기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정책에서 왜 제품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물음이 있는데, 여기에는 제품의 총량이 증가 중이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 중이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제품이 탄생하고 있으며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교역화되고 복합화되고 또 제품은 완벽하게 설계될 수가 있으나 부적절한 사용과 폐기는 상당한 환경영향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환경 정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품 전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SCP 구현의 강력한 시장 도구로서는 환경 라벨링 활용 확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이라 하면 환경 표지, 환경 마크,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 말할 수가 있는데, 제품의 자원, 에너지 사용, 환경 오염 배출, 인체, 생태계 유해 영향 등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므로 동일 용도의 타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품에 표시, 문구, 도안 등을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환경 마크 인증 제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속 가능 소비 생산 구현을 통한 환경 개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업 소비자나 공공 소비냐, 또 개인 소비자, 그린 소비자 등을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 라벨링의 출현을 보시게 되면 1970년대에는 환경 보호 관심 증대가 되고 또 친환경 소비 문화가 태동하게 됩니다. 또 80년대에는 선도 기업의 제품 환경 마케팅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재활용의 우수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정부 차원의 인증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국제기구의 환경 라벨링의 정의가 규정이 되고 2000년대에는 제품 환경 규제 강화 및 환경 라벨링 역할이 증대됩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지속가능 소비생산 SCP가 이슈화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산업환경관리정책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전 과정 제품 책임주의를 표방함에 따라서 산업계는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 관리에 부단한 노력과 함께 환경 마크를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환경 라벨링의 출현은 제품 환경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라벨링화 되었는데요. OECD나 UN, 웅크타드, UNEP, ISO 등 국제기구에서 규정한 환경 라벨링 정의를 규정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OECD에서는 환경 라벨링은 다른 유사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설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수여하는 라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유엔에서는 환경 라벨링은 동일한 범주의 다른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자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주는,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이 환경 라벨링의 출현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 라벨링의 정의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면 일단은 강제 인증이 아닌 의무 인증으로서 정부 주도의 법정 인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기준의 특성을 보면 단위 속성이 아닌 다중 속성에 속하고, 또 유형별 사례를 보면 환경 마크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라벨이나
재활용 라벨, 절수 라벨 등 간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쓰고 있는 환경 라벨링의 유용 사례를 보면은 지금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환경 라벨링 네트워크 젠이라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연합, 독일, 북유럽, 일본 등 세계 47개 시행국가의 라벨링 기구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세계는 라벨링이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출현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의 라벨링 정의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 측면,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활동, 제품, 서비스를 나타내는 주장으로서 라벨, 로고, 문구, 심볼, 그래픽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IS 규정에 따르면 환경 마크의 유형은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ISO 14024, 14021, 14025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14024 첫 번째 타입은 최종 소비자 및 산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환경 측면을 이슈하고 공공 구매와 관련되어 있으며 매우 높은 신뢰성이 있고 제3자 공익기관에 의해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타입인 14021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특성 환경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원칙적으로 다중 이슈에 적용하며 제조자 책임에 따른 라벨이며 곧 자기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입인 14025는 교육 및 산업 소비자, 최종 소비자, 제품 환경 영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 제품, 또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적합하고 연구 실무자 책임으로 평가하며 특성 상황에서는 제3자 공익기관의 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성 있는 건 타입 1이라고 할 수가 있고 타입 2는 자기 선언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의 기능을 보면 환경 분야인 인검증은 공정 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적용 공정 설비 제품의 공공인식을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보면 공정설비 제품 환경성 및 기술 수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유인책이고 대소비자 면으로 보면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우수성을 담보로 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대정부를 보면 인검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환경정책 목표 환경보전 및 SCP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 측면을 보면 환경기술,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공정설비 제품의 환경적 기술적 경쟁력 확보를 국내외 입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기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의 지속가능 생산 체계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 환경 마크 인증이 제품 설계 및 개발을 통해서 에코 디자인을 유도하고 원부자재 구매에 있어서도 에코 SCM 즉 친환경적인 자재로
자재의 구매로 유도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게 되고, 환경 마크를 인증받아서 환경 개선 기여에 기여 및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환경 라벨링 기능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도표에 있는 것과 같이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첫 번째 환경기술 및 환경기술 R&D 사업을 기획하고 과제 관리하고 성과를 확산시키고, 또 환경 비즈니스 육성하고 환경 신기술 및 녹색 기술의 적용을 유인하는 것을 환경 산업체를 통하여 환경 시설 및 환경 보존 관리를 위한 시설 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다음에 일반 기업, 제조업 1, 2차 산업이나 서비스 3차 기업을 통해서 녹색 제품의 소비 생산을 촉진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생산을 유인해서 환경 마크, 탄소 라벨, 환경 성적 표지 등을 이제 활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녹색 성장 촉진 및 녹색 금융을 지원하고 녹색 소비 문화를 확산시켜서 국내에는 환경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라벨링 시장의 메커니즘은 환경 라벨링 인증 기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친환경성이 보장된 제품의 생산 기업, 그리고 또 환경 라벨링이 부착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해 기업에게 친환경 제품을 생산 유인 제공하는 소비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환경 라벨링 조건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 대비 친환경 제품 판매 시 얻게 될 시장 이익이 더 커야 유인이 되겠죠. 또 소비자도 일반 제품보다 더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환경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에게 귀속되는 편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환경 라벨링이 성과를 보게 되는 거겠죠. ISO 14024에 기반한 환경 라벨링 주요 시행국 현황을 보면, 제일 먼저 독일 블루엔젤이 1978년 89개의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2년 한국 환경 마크로서 155개 대상 제품으로 1992년도에 시행됐고, 비슷한 시기에는 미국의 그린실, 그리고 중국의 환경 표지, 이런 또 EU의 에코플라워, 브라질의 환경 품질 라벨 등이 있고, 조금 일찍 시작한 데는 일본 에코마크가 1989년, 또 캐나다가 1988년 에컬로고, 또 뉴질랜드가 1989년 환경 선택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47개 국가가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 라벨링의 국제 현황은 다자간 상호 인정 협정인 MLA를 통해서 1994년도에 창설된 젠
기관을 통해서 지금 국제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이 도입되는데요. 2001년도에 제.N. 총회가 처음으로 제기한 국제통합 에코라벨링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회원기관 간 자발적 상호인정 협정을 가속화시키고 제.N. 차원의 기관 인정 체제를 도입하고 국제 공통 인증 기준을 개발하고 적용하며 국제 공통 로고 개발 및 사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N. 가입을 위해서는 모범 실천 규약의 개별 검증이라고 해서 제.N. 이사에서는 ISO 14024 원칙과 ISO 가이드라인 65를 바탕으로 해서 방법론을 아래와 같이 수집하였습니다. 신청은 제.N. 구성원은 제.N. 사무국에 제니시스 인정 정밀 검토를 신청을 하고 1차 문서 정밀 검토, 그 다음에 현장 정밀 검토, 그 다음에 시정 조치하고 2차 문서 정밀 검토를 하고 제니시스 인증서를 수여하는 5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ISO와 관련된 것인데 ISO에서의 환경라벨링 국제표준 개념은 표준이라 하면 주어진 상황에 최적의 질서 달성을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반 활동 또는 그 결과를 위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규정한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입니다.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위한 문서로서 합의를 바탕으로 작성되고 인정된 단체에서 승인된 것이다. 표준 개념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표준화라 하면 실제 또는 잠재적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질서 확보를 목표로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사항을 확립하는 활동이다. 즉 표준화란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표준화 환경의 변화는 과거에는 대량 생산을 위한 호환성 확보가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표준이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방법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 서로 각 나라에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 표준화 현황으로 환경 라벨링 표준화의 개요 요거는 표준화를 위해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테크니컬 커미트 207을 설립하고 그 밑에 7개의 서브 커미트를 두어서 지속적으로 ISO 14000 시리즈로 불리는 환경 경영 표준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고 거기에 관련된 규격 번호가 ISO 14020, 14021, 14024, 14025 등등이 있고 14020 2000년도판은 환경 라벨링 선언에 대한 일반 원칙에 언급되어 있고 1401은 환경 라벨링 선언 자체 선언 환경 주장에 대해서 나타나 있고 14024는 환경 라벨링 및 선언 제1용 환경 라벨링 원칙 및 절차가 언급되어 있고 14025는 제3유형 환경 선언 원칙 및 절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경 레벨링 유형 사례를 보면 로고는 뭐 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제1 유형은 친환경, 그리고 또 주무부서 이름이 적혀 있고, 제3 유형은 자세히 보시면 CO2를 양을 표시해서 환산한 그람수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법은 1유형은 로고 및 간단한 설명으로 하고 3유형은 데이터 시트 또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명칭 자체도 1유형은 환경 표지, 환경 마크 이렇게 하는 반면 제3유형은 환경 탄소 성적 표지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제2유형은 자체 선언 환경성 주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관련된 IS 규격도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적용 범위도 제품 전 과정의 다중 속성에 있는 반면에 제2유형 같은 경우는 단위 속성도 있고 다중 속성도 있고 제3유형은 제품 전 과정의 범위를 두고 있습니다. 인증 여부는 1유형과 3유형만 제3자 인증이 의무화되고 제2유형은 환경성 주장에 자기 선언만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인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기업의 기만적 환경성 주장이 나올 수가 있고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유형 같은 경우는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우수 제품을 선별해서 인증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위 20%에서 30%에 걸러서 우수 제품으로 인정을 주고 있고요. 제3유형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정량적 환경 정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대충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갔음으로 해가지고 이런 게 디테일하게 있다는 얘기고요. 네. 여기서 그 환경 레벨링 인증의 구성을 보게 되면 환기환산법, 산업표준화법 등 그런 개별 법규가 있고 국가표준규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마크 인증제도가 있고요. 또 케이스마크 제도가 있고 케이스마크 정도는 품질의 속성이 있고 환경마크 인증제는 환경의 속성이 있는데 받는 방법은 대체로 유사하죠. 여기 보면은 운영 절차라든지 뭐 시험 방법이나 규격, 또 제품의 규격, 또 인증, 또 검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상호에 작용하는 것이 도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 규격은 참조 또는 측정 표준이라고 그러고 제품 규격은 참조 표준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증 개념은 적합성 평가이다. 제품,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 또는 기관 등에 대한 규정된 요구사항의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적합성 평가의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3자 서드 파티가 실시되고 예로서 시험이나 검사, 제품 인증, 경영 시스템 인증, 자격 인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인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인정이라는 것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기관이 적합한지, 적격한지를 공식적으로 추정하는 제3자 증명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정기구는 대체로 국가당 하나 정도 있는 것이 특성이죠. 그리고 정부에서 그 산하기관이 그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 인정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두 군데가 있고요. 인정기구 아래에 인증기관이 있고 또 시험 검사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품,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고, 시험 검사 교정기관은 시험 검사 교정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략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환경마크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환경마크 라벨링 인증으로서 환경부에서는 관련 법규 재개정 등 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고요. KT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T에서는 대상 제품군 선정 및 인증 기준 개발, 또 인증, 또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인증 제품의 보급 확산 등을 이제 하고 있고요. 시험 검사 기관에서는 인증 신청 제품에 대한 인증 제품의 시험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인증 일실에서는 인증 갱신, 해외 인증 지원, 심사원 관리를 하고 있고, 인증평가 전략실에서는 대상 선정, 기준 개발, 국제협력 등을 하고 있고, 또 친환경 제품 관리실에서는 그린워싱 사후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초가 되고 있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대한 발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 17조에 보면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이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사망에 보면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의 선정 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은 환경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행령으로 지금 넘기죠. 그래서 그럼 다음 각 호에 자료를 첨부해서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해당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관련 자료,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그리고 법 제10조 3항에 따른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에 따른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친환경 임금중의 역할을 그림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기술 R&D 지원을 하고 기초 원천기술 R&D를 지원하고 사업화 기술 R&D를 지원하고 실용화, 실증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환경 신기술 인증이나 또 환경 신기술 검증, 녹색 인증, 환경산업 창업 보육, 환경 마크 인증,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탄소 성적 표지 인증 등이 역할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녹색 구매 촉진을 공공기관이나 민간인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 융자나 해외 협력 사업, 수출 지원 등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마일스톤이라고 해서 통일 정도의 제품의 전 과정 단계에서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네, 환경마크 인증과 또 환경 시험 분석 및 평가, 또 환경 성적 표지 인증, 탄소 성적 표지 인증 등등에 대한 설명이죠. 네. 환경 시험 분석 평가는 과학적 시험 분석 평가를 통해서 친환경 제품 생산을 지원하고, 친환경 성적 표지 인증은 제품의 환경 성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탄소 성적 표지 인증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기후변화 문제를 대응합니다. 그리고 환경 신기술 인증 기술 검증은 환경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녹색 인증은 녹색 기술을 적용한 사업에 힘을 실어드리고, 녹색 건축 인증은 친환경 건축 자재 보급과 안심 주거 환경에 기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보시면은 물품 전 과정의 단계별 환경성 평가 요소 선정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환경 부하로 보느냐. 첫 번째는 자원 에너지의 소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온난화 물질을 배출하는지, 세 번째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지와, 네 번째 대기 오염 물질 배출, 다섯 번째 수계 오염 물질 배출, 그리고 여섯 번째 고용 폐기물 배출, 일곱 번째 유해 물질 사용 배출, 여덟 번째가 생태계 파괴,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소음, 진동, 기타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성격이죠. 환경마크 제도 중에서 일단 국내 유일의 환경 라벨링 인증으로서 공공시장 참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가, 환경마크를 받으면. 그래서 공공기관 대상으로 의무 구매 대상이 된다. 요거는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나와 있고요.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하게 되십니다. 요거는 녹색 기업 지정 제도와 녹색 건축 인증 제도 등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물품 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 우선 구매에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을 하는데, 종합기술 평가서 등에 지금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장 참여 인센티브로서는 산업계 녹색 구매 자발적 협약을 통한 기업의 녹색 구매 촉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린카드와 연계해서 인증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마크 대상 제품군입니다. 주로 대분류로 보시면 사무용 기기나 가구, 사무용품 등이 있습니다. 대상 제품을 보게 되면 인쇄용지, 사무용지, 종이, 접착, 테이프, 종이, 접착 시트. 인쇄용지나 사무용지를 보게 되면 재활용지를 얼마나 포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환경마크 대상 제품으로 선정이 되거나 거기에 역할을 하게 되죠. 토너 카트리지. 토너 카트리지는 이건 폐 토너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복사기, 프린트, 백시밀리. 또 사무용 가구 중에는 전기 냉온수기, 목재 가구, 가스 캐비닛, 히터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및 설비 중에서 형광 램프, 또 전기선 건조기, 일반 조명용 LED 램프,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배관 자재류, 절수형 수도꼭지, 시간당 얼마의 물이 통과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죠. 양변기와 양변기용 부속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한 번 내렸을 때 몇 리터의 물이 소비가 되느냐 이런 것 등등이 이제 환경마크 대상 제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기타 자재류로서 페인트, 벽지, 보온 단열재, 건설용 방수제 뭐 등등이 있고, 설비류로 보면 가스보일러, 히트펌프 시스템, 열회수 환기장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세제류가 나오네요. 가정용품에 보면 세탁 주방용 비누, 또 주방용 세제, 업소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이런 것 등등은 이제 세제를 시적화시키는데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이 주점이고요. 섬유, 가죽류 뭐 있고, 기타 자파류, 방향제, 뭐 유아용 기저귀, 뭐 광택제, 전기 기기류가 있죠. 에어컨이나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기 기기류, 텔레비전, 비디오, 재생 기록기. 절전에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부나 관련 제품류, 낚시, 미끼, 인쇄물. 원료 산업용 제품 장비 중에서 원료 자재로서 인쇄용 잉크나 축전지, 수산 양식용 부자, 조립 제품, 장비 등, 냉동, 냉장 쇼케이스 등등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제품이 많이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환경성별 환경마포 인증 제품의 유형을 보면 유효자원의 재활용성을 하는 게 있고, 유해물질 저감, 또 유효자원 재활용, 실내 공기 저감 얼마나 하는지, 또 인체 생태계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지, 유해물질 저감, 수질 오염 저감, 그 다음에 절전 저소음, 친환경 설계, 실내 공기 오염 저감, 물 전략, 에너지 전략, 유해물질 저감 등이 이제 포인트로서 환경마커 인증 제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환경마크 인증 제도로서, 이건 아까 중복되는 거긴 하지만, 환경마크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는 경우 그 제품의 로고, 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서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환경 마크의 도안은 그린 것 같은데,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로서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며 동그란 형태로 감싸진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미끄럼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 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추진 목적은 환경 마크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며, 기업은 환경 마크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마크 제도의 법적 근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인증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 등등, 주택 건설용 자재, 재료, 설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 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환경 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환경 마크 인증 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한하여 환경 마크 인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데 환경 마크를 받을 수 없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의약외품, 또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 및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산물로 지정된 목제품 등이 제외 대상 제품이다.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총괄 및 운영기관으로서는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에서 환경마크 제도에 관한 법규 재개정 등 제도 전반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있고요. 환경표지 대상 제품 인증 기준을 고시하고, 또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 실적 파악 및 공고하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으로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고, 인증평가전략실, 인증일실, 친환경 제품 관리실 등에서 환경마크 대상 제품에 대한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 기준 재개정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환경마크 인증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신청 업무에 대한 인증 업무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인증 신청을 한 신청인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서류 검토해서 현장 검증을 통해서 시험 분석을 해야 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 결과에 대한 통보 및 환경 표지 사용 약정을 체결합니다. 근데 인증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업체가 인증 기준 재개정 신청을 하고, 선정 개정에 대한 제안서를 접수해서 기초 자료를 접수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대상 제품 선정위원회, 또 인증 기준 설정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를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 제품 선정 결과나 기준 제정 결과나 기준 개정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업체는
사후관리 안내를 받게 되면 사후관리 사전 예고를 받고 또 자체 품질관리 내역서를 요청, 그 다음에 서류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시험 분석 의뢰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부적합 제품 인증 취소를 요청을 하거나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환경표지 인증실 및 환경표준 관리실에서 하는 업무를 분장을 한 겁니다. 요거는 환경마크를 인증받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고요. 환경마크 인증 심사원 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이 지난 6월 1일, 7월 5일부터 7월 6일 사이에 있었고요. 시험은 7월 7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1년에 2번 시행이 되는데요. 올해는 2차 시험, 두 번째 시험이 빨리 시행이 됐네요. 그래서 지금 12기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교육 정원은 한 40명 이내이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한국산업 환경산업기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교육 내용은 환경마크 인증심사원으로 갖춰야 될 기본 소양과 실무 교육 중심의 교육과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는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수료를 해야 되고요. 교육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제 인증심사원 자격이 중요한데 자격 기준은 이공계열 4년대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과 이공계 4년 미만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 이공계열 이외의 4년대 대학인 경우에 4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이상의 실무 경력. 여기서 나타나는 실무 경력이라 하면 기업체, 연구소, 단체 등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실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품 개발, 생산 및 평가 분야, 제품 환경 규제 대응 및 친환경 제품 보급 확산에 관련된 분야, 환경 표지 인증 관련 분야, 제품 환경성 품질 검사 분야, 환경부 기술원의 환경 관련 분야. 네, 이런 것이 실무 경력의 대상입니다. ISO 14000 심사원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환경마크 인증심사원 교육 수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네, 앞으로 내년 초에 아마 있을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밑바탕 교육을 하셔서 실력을 쌓아놓고 교육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신청 받으신 분은 한 2회 한해서 자격 취득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교육과정은 환경마크 인증 실무, 또 자격, 제품의 환경정책, 환경 라벨링 개론, 오늘 들으신 것 등등이 교육 대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없으시면 카톡을 통해서
이게 질문을 하셔도 다 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리고 네, 네, 질문하시죠. 예,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은 네, 그 독점적인 업무가 있습니까? 네, 연구소나 네. 회사처럼. 한국산업환경기술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죠. 아마 위촉이 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민간에서 그 인정 대행 이렇게 소개하는 그거하고 거는 다릅니다. 그 인정 대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이런 어떤 특별 제한이 뭐 있습니까? 컨설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나 예, 예, 그쪽을 아는 있는 네, 거죠. 예, 예, 심사원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아까 식품위생법상 그 식품은 대상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식품위생법상 저기 생물들 채소라든지 혹은 뭐 새우라든지 양식 대상이 되는 이런 것들도 그 안에 식품에 해당됩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식품은 환경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뭐 햇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못해서. 네. 이미 그 해썹에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환경마크 취지를 보시면은 예, 나오는 바와 같이 어떤 음, 환경 환경성을 줄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 음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줄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음식에 대해서 뭐 그 심사를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기술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도 별 중요시 취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점용이 된다든가 기술적인 어떤 그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선정에 어떤 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없습니까? 뭐 취득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환경 마크를 취득하는데 어떤 그 제품에 대한 업체에서는 그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제품에 관련된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가점 요인이 되거나 그런 요소는 그런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인정 대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제적인 어떤 업무들을 그러니까 지금 심사원 자격이라는 것은 결국 국내 마크 심사를 하는 자격 같은데 네. 그 국제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유사한 그런 자격을 그걸 취득하게 해주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련된 어떤 자격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M&A 해서 상호 인정해 주는 건 있겠죠? 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감사합니다. 오후 되십시오. 네. 위원님 여기 아까 그 시험을 패스하신 아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인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서 하는 인정을 갖다 환경 인정을 이제 컨설팅 해주시는 예. 그러니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